전자파 침묵의 봄. KT 싱어. 나는 외치고 싶다. 이 이야기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버지니아 파버라는 주부가 아들의 전자파 피해 사례를 직접 쓴 것이다. 샌디에이고 주립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던 아들 리차드 파버는 전자파로 인해 뇌종양에 걸렸고 투병하다 결국 2008년 10월 11일 사망했다. 내 아들 리치는 태어나서 처음 25년은 정말 건강했다. 188cm 키에 몸무게 90kg의 건강한 체격이었다. 농구를 좋아하고 자전거를 자주 즐기면서 건강을 유지했다. 리치는 진보적이었고 나는 보수적이어서 우리는 많은 논쟁을 했고 그때마다 리치가 논쟁에서 이겼다. 2005년 가을에 리치는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과정을 시작했다. 첫 몇 개월 동안 리치는 매일 내게 휴대폰으로 통화하면서 울었다. 엄마 그냥 나와 함께 얘기해줘 라고 하곤 했다. 물론 나는 리치가 원하는 대로 했다. 나는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알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리치는 자라면서 공황 발작을 일으킨 적이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리치는 학교와 샌디에이고를 좋아하게 되었다. 리치는 대학에서 조교로 일했으며 정치학과 건물 나사티르 홀 131호실에서 일주일에 7일을 보냈다. 리치는 경기장 건설 정책에 관한 석사 논문을 썼다. 2006년 봄에 리치는 석사 과정을 마쳤다. 졸업식 사진에는 리치가 눈을 찡그리고 있었으나 그 후 그는 한쪽 눈을 영원히 뜰 수 없었다. 리치는 샌디에고에 머물면서 로스쿨을 지원했다. 리치는 로스쿨에 합격한다 하더라도 단기 기억 장애 때문에 학교를 다닐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내게 말했다. 2007년 가을 나는 남편과 리치를 만나러 샌디에고에 갔다. 우리 부부는 리치를 아파트에서 데리고 나와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리고 나선 리치가 잠시 낮잠을 자도록 아파트로 돌려보내 저녁 시간까지 내버려뒀다. 우리는 왜 리치가 이처럼 낮잠을 자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리치 여자친구가 우리 부부에게 리치는 두통이 아주 심해요. 고양이처럼 구부리고 파티오 창문 옆에서 거의 매일 잠을 자곤 해요. 라고 했다. 집으로 돌아오려고 헤어지면서 나는 리치의 얼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리치의 오른쪽 헤어라인부터 오른쪽 눈썹 바로 위까지 정맥이 드러나 있었다. 몇 개월 후 리치는 평형 감각에 문제가 생겼고 매일 아침 코피를 쏟았다. 우리는 그 증상이 단순히 내가 앓고 있는 비중격 망고증이라 생각했다. 리치는 2008년 3월 14일 종합병원에 검진 예약을 했다. 바로 전날인 3월 13일 목요일 저녁 나는 이 메일을 확인하고 남편은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리치는 엄마 하고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리치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매우 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파트 온 사방에는 구토로 엉망인 상태라고 했다. 나는 리치에게 즉시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가라고 했다. 응급실 담당 의사가 아침에 전화를 해서 리치에게 뇌출혈과 발작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많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남편과 나는 짐 가방을 챙겼다. 나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속옷만 챙겨 넣었다. 우리는 공항에 도착해서 승무원에게 비용은 얼마라도 좋으니 샌디에고로 가기만 해주세요라고 했다. 10일 후 나는 남편과 함께 리치를 데리고 신경외과 의사를 만났다. 의사는 리치의 병명이 다형성 교화종 뇌종양이라고 했다. 누구나 뇌종양 진단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이다. 이제 인생은 끝났다는 절망감이 느꼈다. 나는 리치와 함께 있고 싶었다. 나는 의사에게 단어 발음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다형성 교화종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의사는 휴대폰 사용이라고 간단하게 답했다. 왜 이전에 이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 나는 양팔로 내 자신을 감싸 안았다. 우리 가족은 누구도 언제부터인가 유선전화를 쓰지 않았다. 내 휴대폰은 가방 안에 있었고 남편과 리치의 휴대폰은 항상 각자의 주머니에 있었다.
우리는 리치를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듀크 대학교 TC 뇌종양센터로 데리고 갔다. 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우리가 도착하던 날에 퇴원했다. 나는 TC 뇌종양센터가 케네디 상원에게 최고의 병원이었다면 리치에게도 최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리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리치는 결국 시력을 잃고 장님이 되었다. 그의 암은 사라지지 않았다. 리치 담당 의사들 중 한 명은 당신 아들의 종양은 유전적인 것이 아니에요 라고 했다. 나는 나중에 리치의 종양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의 말을 기록해 놓았다. 리치가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우리는 휴대폰과 집에 있는 무선 전자기기들을 치웠다. 전자파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직 유선 전화만 사용했다. 우리는 무선 와이파이 사용을 중단하고 유선 인터넷을 사용했다. 리치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 달 남편과 나는 직장으로부터 휴가를 얻었고 리치의 형 리는 다시 집으로 들어왔다. 리치는 혼자 제대로 설 수 없을 지경인데도 집안에서 이동할 때 보행기나 지팡이 사용을 원치 않았다. 내 키는 겨우 160cm에 불과해서 남편과 리가 리치의 이동을 도와야만 했다. 발작을 일으킨 지 7개월 만인 2008년 10월 11일 리치는 생을 마감했다. 나는 오랫동안 그냥 침대에만 누워 있었다. 나는 너무 무감각해져서 소파에만 갈 수 있어도 좋을 것 같았다. 몇 달 후 나는 다형성 교화종 뇌종양과 휴대폰의 관계가 궁금해져 연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 매번 찾아봐야 했지만 지금은 익숙해졌고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다. 리치도 내가 알게 된 사실들을 그의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전해주길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어떤 부모들도 우리 부부가 당했던 힘든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리치는 22살이 되던 2001년부터 발작을 일으킨 2008년까지 휴대폰을 매일 2-3시간씩 사용했었다. 리치는 이렇게 전자파를 방출하는 무선 장치를 항상 머리 옆에 달고 있었던 것이다. 스웨덴의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휴대폰을 100시간 사용할 때마다 뇌종양 발생 확률이 5% 증가한다고 한다. 그리고 휴대폰 사용은 해마다 뇌종양 발생 위험도를 8% 증가시킨다는 보고도 있다. 아날로그 방식의 휴대폰은 사용 시간이 2시간에서 3000시간으로 누적되는 경우 뇌종양 발생 위험도가 490%로 증가하게 된다. 리치는 아날로그 방식의 휴대폰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방식이다. 디지털 방식의 휴대폰은 아날로그보다 더 많은 전자파를 방출한다. 우리의 뇌에는 동맥을 흐르는 혈액 속에 들어있는 독소들이 뇌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어막이 있다. 휴대폰을 2시간가량 사용하게 되면 방어막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뇌를 보호하는 방어막에 구멍이 생길 경우 뇌종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리치가 세상을 떠나고 9개월이 지나 온라인에서 샌디에고 주립대학교의 의심스러운 암 집단 발생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었다. 나사티르홀 131호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4명 모두 뇌종양에 걸렸다는 기사다. 131호실은 샌디에고 주립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사용하던 사무실과 휴게실이 있는 곳이다. 리치는 내게 자신을 지도하던 교수 중에 한 사람은 그 방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 기사는 나사티르홀 옆 통신 건물에는 중계기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학원생을 포함한 3명의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했다. 사망자 중 하나가 리치였다. 나는 그 기사를 20번가량 읽었다. 그리고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리치가 그렇게나 많은 시간을 보냈던 나사티르홀 옆의 중계기 안테나 타워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그건 교정 내의 가장 높은 곳에 설치된 지웬 타워다. 지웬은 지상파 비상 통신망을 말한다. 이 타워의 안테나 신호는 경찰, 구급차,
국토안보 네트워크에 사용되며 휴대폰과 위맥스에도 필요하다. 리치가 입학할 무렵인 2005년 여름에 샌디에고 주립대의 안테나는 업그레이드 되었다. 안테나가 방출하는 신호는 116km가량 커버하며 거의 모든 구조물을 통과할 수 있다. 지엔타워는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이다. 그 타워에는 고성능 무선 연구 및 교육 네트워크를 위한 접시 안테나도 설치되어 있다. 이 접시 안테나는 샌디에고 주립대학교 마운튼 팔로마 관측소와 인디언 거주지를 인터넷으로 연결할 뿐만 아니라 비상시에는 캘리포니아 소방서와 기타 기관들을 인터넷으로 연결시킨다. 만약 안테나에서 방출되는 신호가 거의 모든 구조물을 통과한다면 사람들도 통과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강력한 안테나 아래서 학생들이 생활한다는 것이 안전하다는 상상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학 행정실로 편지를 썼다. 대학 측에서는 그 장비는 연방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특별히 높은 강도의 어떤 신호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답신을 보내왔다. 하루 2시간씩 휴대폰을 사용하고 중계기 안테나 타워 옆에 있는 건물에서 생활하면 어떻게 될까? 나는 샌디에고 주립대 스티븐 웨버 총장과 이사회에 연락하여 나사티르 홀에 대한 인체 유해성 검토를 요청했다. 대학은 이를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예방의학자 토머스 맥을 고용했다. 그가 작성한 보고서 3번째 문장에 나는 이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비정상적인 화학물질이나 방사선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에 미루어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추정한다 라고 적고 있다. 나는 대학 측이 맥 박사의 보고서로 이 문제가 종결된 것으로 여긴다는 생각으로 다시 슈왈츠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접촉했다. 주지사는 아무래도 학교 내부의 문제인 것 같다며 나를 다시 대학으로 돌려보냈다. 나는 안테나 근처 나사티르 홀에서 시간을 보내고 암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아래 목록을 만들었다. 직원 1, 1993년 GBM 뇌종양으로 사망. 당시 샌디에고 주립대에 있던 안테나는 라디오 텔레비전 스튜디오에서 마운트 미구엘에 있는 송신기로 신호를 보냈으나 1995년에 철거됨. 직원 2, 2008년 뇌종양으로 사망. 직원 3, 2008년 뇌종양으로 진단. 직원 4, 2008년 모종의 암으로 사망. 학생인 리치 파버 29세, 2008년 3월 GBM 뇌종양 판정을 받고 그해 10월 사망. 이 목록은 나에게 아주 많은 의문점들을 제기했다. 그래서 나는 샌디에고를 다시 방문해야겠다고 결심하고 호텔 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걸었다. 공교롭게도 전화받은 남자의 친구가 샌디에고 주립대에서 근무했고 2008년 GBM 뇌종양 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그다지 많이 사용하진 않았지만 근무했던 건물에는 지웬과 HWLAN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다. 나는 그녀를 목록에 올렸다. 직원 5. 리치가 세상을 떠나고 일주일이 지난 후 2009년 가을 우리 부부는 다시 샌디에고 주립대로 왔다. 보수공사가 필요했었던지 나사티르홀 131호실의 문은 닫혀 있었다. 나는 셀타워 아래 교정에서 놀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 웃고 있는 교수들을 보았다. 나는 학생들이 그 타워 아래에서 자고 공부하고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을 상상했다. 나는 확성기가 필요했다. 나는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어서 여기서 떠나라고 외치고 싶었다. 나는 이런 타워들이 다른 학교에도 있다는 것을 안다. 만약 어떤 학부모가 자녀들이 이런 타워 아래에서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슬프게도 그것은 너무나 치명적인 오산이다. 우리 부부가 그곳을 다녀온 후 2010년 8월 타워 부근 건물에서 근무했던 대학 직원 1명이 뇌종양으로 사망했다. 직원 6. 2011년 3월에는 뇌종양에 걸린 샌디에고 주립대 학생에 관한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다. 학생 2. 이 학생은 아마 대학에 오기 전에 뇌종양 판정을 받은 것 같다.
2012년 봄 나사트리홀 부근 타워길 건너 맞은편 캠퍼스에 살면서 다른 지웬타워 근처의 건물에서 수업을 듣던 학부생이 낮잠을 자던 도중 원인 불명으로 사망. 학생 3. 2013년 1월 지웬타워 아래 나사티르 홀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암으로 사망. 직원 7. 우리가 담배의 유해성을 이해하고 담배값의 경고문을 적는 것만으로 모든 담배는 정부와 회사가 검사를 통해 안정성을 인정한 것으로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다. 이제 나는 주저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뇌종양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말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위험을 높이는 것은 당신 개인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휴대폰은 중계기 안테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신이 사용하는 무선기기들로 인해 우리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전자파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스마트폰은 더욱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고 아울러 스마트 기기는 더욱 많은 광역 파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리치가 사용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전자파를 방출한다. 만약 당신의 집 근처에 안테나가 설치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휴대폰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학교 교사인 친구가 학생들이 암의 원인을 공부하는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래서 10살짜리 학생들에게 리치 이야기를 했더니 그중 한 남자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뇌암으로 사망한 이야기를 했다. 10살짜리 소년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라서 제발 나를 위해 그 휴대폰을 저리 치워달라고 간청했다. 한 여자아이가 물었다. 그럼 몇 살 때 휴대폰을 가져도 돼요? 나는 네가 만약 내 딸이라면 아마 영원히 괜찮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싶어 라고 대답했다. 최근에 리치의 어릴 적 친구 2명이 GBM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 그중 한 명은 운전 중 발작을 일으켰다. 다행히 상황을 파악한 동승자가 핸들을 잡았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내가 참여하는 슬픔 조력자 모임에는 리치가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난 후 한 부부의 딸이 동네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운전 중에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던 여자가 그 아이를 향해 돌진하는 바람에 치여 사망한 일이 있었다. 어느 면을 보더라도 이러한 기술의 사용이 주는 위험성은 누구든 그것이 주는 혜택보다는 훨씬 큰 것으로 여겨진다. 나는 다시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나의 인생은 훨씬 간소해질 것이다. 나는 이제 진짜 대화를 한다. 내가 만약 교회로 나가 전화를 빌려야 할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절하다. 위급할 경우 그 좋았던 옛날처럼 고속도로 근처의 공중전화 부스를 이용하면 된다. 리치로 인해 나는 공공정책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통신 케이블과 유선 전화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우리는 무선기기, 중계기 안테나, 그리고 스마트 기기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로부터 사람의 건강과 자연 생태계를 보호할 법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스웨덴의 연구원들에게 허락된 것처럼 미국의 의학자들도 개인 휴대폰 사용 기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휴대폰 사용과 안테나 부분에 사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휴대폰과 중계기 안테나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된 경고가 필요하다. 휴대폰 알 권리 법은 이러한 규정을 시행토록 할 것이다. 나는 그동안 내가 공부한 것과 이를 세상에 알리는 것에 대해 리치가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나는 리치가 헛된 죽음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싶다.